자, 이제 수업 시작해 볼까요? 오늘부터 이제 선택형 기출인데요. 일단 교재는 뭐 보시다시피 이제 민법, 민소상법 나눠서 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교재 내용은 이제 기출 문제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변시 기출 문제 1회부터 올해 시험까지 해서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다만 뭐 아시다시피 뭐 그 통합형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분서령으로 쪼개져 가지고 제가 이제 한 문제를 통으로 실어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지문 단위로 정리해 놨으니까, 그러니까 선택형은 저도 뭐 예전에 뭐 선택형 시험 많이 봐봤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건 지문 자체를 정확하게 이제 그 분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볼 때는 뭐 다음 중 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뭐 1번을 정확하게 알면 1번만 찍고 바로 넘어가면 되지만, 공부할 때는 지문 단위를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선택형은 항상 또 그 기출됐던 지문들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물론 그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같은 지문들은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출제 경향을 알 수 있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뭐 반복적으로 지금 변시 뭐 올해까지 해가지고 그 뭐 한 세네 번 이상 출제됐던 지문들도 있고, 그런 것들은 중요하니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될 거고, 그다음에 최근 판례들이 어쩔 수 없이 뭐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항상 뭐 아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뭐 매년 시험을 보면 사실 그 이제 공용에 우리가 이제 선택형을 보면 민사 같은 경우에 이제 70문제 중에서 사실 뭐 이렇게 우리가 선택형만 또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례 기록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목표를 민사법 한 50개 정도, 이제 그다음에 뭐 공법, 형법 이제 40문제 중에서 한 30개, 이렇게 하면 이제 그 한 110개 정도 되잖아요. 전체 개수로 치면. 그러니까 요 정도 목표로 하는 게 이제 가장 무난한 방법이고, 물론 이제 목표한다고 꼭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요 정도 선에서 하면은 이제 민사 같은 경우에 뭐 제가 민사 담당이니까 70문제 중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50개 정도 맞추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걸 그 우리가 선택형은 사례형, 기록형은 표준 점수니까, 그리고 또 내가 뭐 얼마를 어떤 정도로 잘 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선택형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매겨보면 알 수 있는데, 보통 매년 보면 이제 뭐 110개를 넘어가면 거의 이제 합격을 하는, 뭐 어차피 사례 기록은 표준 점수니까 이제 그 정도가 이제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뭐 매년 뭐 난이도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105개를 기준으로 해서 선택형 전체 중에, 그래서 105개 기준으로 이제 내려가면 합격률은 떨어지고 올라가면 이제 합격률 그 거의 뭐 합격하고 이제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그 출제 난이도라든가 그런 경향에 상관없이 항상 매년 보면 105개 이제 선택형 전체 합쳐가지고 105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올라갈수록 당연히 합격률 올라가고, 이제 뭐 애매한 부분들이 이제 요 정도 점수대던데 보니까 올해도 마찬가지고. 근데 올해는 조금 문제가, 민사 같은 경우 이제 형사공법은 잘 모르겠는데 민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그 뭐 경향 전체는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문제가 조금 이제 선택형에서 이제 답을 찾기가 좀 애매한 뭐 지문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예전에 비해서 선택형 전체 선택형만 보면 좀 약간 떨어질 것 같은데, 커트라인이. 그러니까 예전에 뭐 103개였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뭐 100개 때 뭐 한두 개 차이라고 하더라도 101개 정도 이렇게 좀 떨어질 것 같긴 하던데, 그러니까 매년 보면 한 105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 앞에 선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사례 기록을 얼마큼 썼느냐에 따라 합격률이 좌우되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민사 같은 경우는 전체 뭐 50개에서 한 55개 정도 목표로 삼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버릴 건 버려야죠. 우리가 뭐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니까 이제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일단 이제 민사 아시다시피 이제 민소상법인데 보면 각 과목별로 또 민사 안에서도 좀 약간 출제 경향이 나눠지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형 대비로, 근데 이제 변시는 문제가 이제 사례형, 기록형을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례형, 기록형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따로따로 공부할 수는 없어요. 따로따로 공부하면 이제 양이 많아지니까. 옛날에 다른 시험처럼 뭐 일단 객관식 통과하고 이제 주관식 보고 하면은 이제 뭐 공부 방법이 좀 달라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걸 통합형으로 한꺼번에 보잖아요. 그리고 또 뭐 민서법 사례 같은 선택형도 뭐 한 문제 안에 그 민법, 민소 쟁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걸 따로따로 보기 시작하면은 민사만 뭐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선택형, 이제 지금 시간이니까 선택형에서 이제 중요한 쟁점들은 사례형, 기록형에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부 양으로 치면 선택형 범위가 제일 넓을 거 아니에요.
공부 양력으로 치면 그러니까 선택형 범위가 제일 넓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사례형, 기록형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올해 사례 문제 같은 경우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혼인 취소 같은 최근 판례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선택형 대비였는데 그런 걸 사례형에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사례형, 기록형으로 준비할 수는 없고 그런 것들은 이제 선택형 대비로 공부하시다 보면 뭐 사례형에서는 그 판례 결론만 쓰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또 해설에다가 충실하게 해설을 해놨어요. 관련 판례들을. 그래서 뭐 사례형이나 기록형으로 나올 만한 것들은 수업 시간에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럼 선택형 대비로 우리가 이제 가장 이상적인 것은 70개 중에 이제 50개 정도를 맞는 건데 그 50개를 넘어가면은 뭐 제일 좋은 점수일 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선택형에서 보면 이 70문제 중에서도 보면 민법이 한 35문제 정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 30문제, 35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물론 통합형이 있어서 정확하게 이렇게 끊어지진 않지만 뭐 한 35문제 정도가 민법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이제 선택형을 이제 최소한도로 대비한다면 우리가 뭐 시험이니까 이제 효율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양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도로 대비한다면 지금 보시는 이제 변식 기출, 실제 변식 기출하고 그래서 실제 변식 기출하고 이제 최신 판례를 봐야 돼요. 최신 판례. 어쩔 수 없이 뭐 최신 판례가 올해도 그랬지만 최신 판례가 뭐 최근 한 3년, 5년 정도 기준으로 하면 그 판례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차피 뭐 70문제 중에서 보면 이제 뭐 지문이 꼭 5개는 아니지만 뭐 한 5개 정도 지문이라면 한 350개, 300개에서 350개 정도 지문이 나오는데 그 지문들 중에서 보면 기존에 이제 출제됐던 판례들이 뭐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 30%, 40%는 전혀 출제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뭐 저도 사실 해설 달다 보면 처음 보는 판례들 뭐 이런 구석재 있는 판례들도 출제가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 법률로 맞추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은 뭐 틀리라고 내는 거니까 뭐 그런 것까지 다 대비할 수는 없고 그래서 최소한도로 본다면 실제 변식 기출하고 모의 말고요. 그 변식 기출하고 최신 판례를 보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좀 이제 이거 가지고 나는 좀 이제 뭐 부족한 것 같다 또는 불안하다 싶으면 이제 최대한도로 대비한다면은 이제 변식 기출하고 그 다음에 최신 판례에다가 이제 보통 모의 시험 문제를 추가를 하잖아요. 법전협. 그래서 법전협 모의 시험을 해서 뭐 최근 몇 년 걸 본다, 뭐 당해연구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보는 거야 좋죠. 사실 뭐 많이 봐서 나쁜 건 없잖아요. 근데 이 최소한 이게 먼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보면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보면은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 때 제가 이제 뭐 문제들을 만들어서 뭐 매년 이제 학습을 하지만 그래서 그때쯤 되면 한 10월 달쯤 되면 꼭 오셔가지고 상담하실 때 보면 뭐 주변에서 합격한 애들이 하는데 뭐 최근 뭐 당해년도 모의 시험을 봐야 된다더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꼭 그게 뭐 법칙처럼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역으로 물어보면 이것도 정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뭐 주변에서 작년에 합격한 친구가 보니까 뭐 최근 3개년 뭐 법전협은 봐야 된다더라. 최소한 뭐 2년은 봐야 된다더라. 뭐 누구는 당해년도는 꼭 보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거는 기준이 없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출제위원도 아니고 출제 지침이 딱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이 변식 기출하고 최신 판례를 정리한 다음에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뭐 법전협 모의고사를 보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를 보든지 하는데 그 1년 동안에 이거 보기도 벅차요 사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나마 여러분들은 뭐 제가 볼 때는 다행히 이제 지금 이제 선택형 공부를 시작하셨으니까 어찌됐건 뭐 강의도 듣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뭐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되더라도 정리하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텐데 대부분 보면 이제 한번 시험 봐가지고 안 되신 분들이 보통 4월 말에 발표 나잖아요. 그럼 이제 4월 말에 학원들이 이제 강의들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이제 한 일주일 있으면 5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월 달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몇 달 공백기가 있잖아요, 공부에. 그러다 보면 이제 선택형 같은 경우는 또 양이 많고 문제들이 복잡해서 이게 한 문제 푸는데 막 30분씩 걸리고 이런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공부해가지고는 문제를 다 못 풀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나마 다행히 이제 일찍 오셨으니까 선택형 이제 민사법에서 중요한 쟁점들을 다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강의 계획서도 썼다시피 이제 단순히 선택형 대비가 아니라 중요한 것들은 사례형, 기록형 대비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꼼꼼하게 볼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상 이제 민법이 지금 하루에 한 70페이지 정도씩 나가야 되는데 뭐 이제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죠. 다 풀 수는 없고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드릴 테니까
제가 설명 안 드린 거는 뭐 쉬워서 설명 안 드린 게 아니니까 혹시나 제가 건너뛴 부분 중에서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이제 바로바로 질문하세요. 나중에 뭐 쉬는 시간이든 끝나고 수업 끝나고 이제 시간이든. 그래서 뭐 저 사람이 설명 안 하니까 쉬운 건가 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사람이 다 성격이 다르듯이 뭐 남들은 다 아는데 나는 잘 모르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 안 드린 건 시간상 설명을 못 드린 거니까 뭐 쉬워서 설명 안 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설명 들으시는 것으로 보충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쟁점들은 얘기한 대로 뭐 사례형 기록형 대비까지 이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준비를 하셔서, 일단은 전체 공부량을 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선택형 이제 변시 기출을 볼 거잖아요. 그래서 변시 기출은 뭐 한 문제도 안 빼놓고 다 정리해 놓은 거니까 변시 기출을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 가지고 이제 계속 돌리다가 이제 뭐 보통 뭐 3학년들은 뭐 6모, 8모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6모 때까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게 기출이 정리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기출을 정리할 때도 이제 지우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보면서 지금 봐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처음 내가 뭐 처음 민법 책을 공부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라든가 뭐 공부는 대충 했을 테니까 그걸 좀 정확하게 이제 보는 단계가 되는데, 아는 지문들을 자꾸 지어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에서 보면 지금 봐도 확실히 아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들을 지어나가고 모르는 것들은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해서, 지금 민법 책도 거의 뭐 7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뭐 해설이 많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그걸 질적으로 양을 줄여야 돼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뭐 기본 내용 보통 이제 암기장 같은 거 가지고 기본 내용들을 많이 정리하시는데, 그걸 질적으로 자기가 자꾸 회독수를 올려가지고 분량을 줄여야지 양적으로 이제 그 줄이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정리가 안 되니까는 뭐 10월, 11월 때 가면 소위 말하는 뭐 이렇게 정리된 뭐 찌라시 같은 거 구해가지고 뭐 어느 대학 뭐 어떤 교수님이 뭐 특강 자료라든가 뭐 누가 정리한 자료다, 뭐 작년에 뭐 로클럽 붙은 애가 정리한 자료다, 이런 것들 보는데 그 전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붙을 수 있는 시험이면 처음부터 그걸 보지 왜 막판에 그걸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스스로 정리해가지고 질적으로 양을 자꾸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줄여진 거 얇은 책을 막판에 이제 급하니까 정리도 안 돼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 가지고 잡는데, 그런 게 도움이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붙을 수 있는 시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부터 잡고 여러분들이 뭐 제 강의하고 교재를 선택했으니까 뭐 선택형 변시 기출은 뭐 이거 보시면 되는 거고, 해설도 전부 다 제가 달았기 때문에 그 시중에 보면 약간의 해설들이 이제 엉뚱한 판례가 들어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이 교재는 제가 다 달았기 때문에 한 문제도 안 빼놓고 제가 직접 다 해설도 달았으니까 뭐 해설의 정확성은 이제 그 뭐 저를 믿으시면 되니까, 그거 해설 이제 요 교재 가지고 선택형은 여러분들은 뭐 제 강의를 선택했었으니까 이제 선택형 변시 기출은 요거 가지고 보시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뭐 공부량을 늘리기 싫다 그러면 요것만 계속 보시면서 이제 최신 판례 가지고 보충을 하면 충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3학년 같은 분들, 3학년이나 아니면 뭐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도 올해 또 그 680 모의고사 같은 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보시든가 그런 것들을 해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하겠다 싶으신 분들이 보통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법전형 모의 시험인데, 그럼 몇 개년치 볼 거냐, 그거는 뭐 볼 수 있는 만큼 보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시중에 급하게 해설이 나오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해설이 좀 엉뚱한 판례가 실려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 자체가 좀 약간 그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괜찮은 문제들은 어차피 변시 기출하고 또 중복이 되는 지문들도 많고,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 뭐 이걸 보시든가, 아니면 뭐 학원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이제 8월 달에 8모 끝나고 보통 학원에서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진도별 모의고사에 저는 이제 매년 책으로 돼 가지고 했는데, 그 지모 선택형 책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선택형 책 안에 이제 그 법전형 모의고사라든가 뭐 중요한 문제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다른 시험들에서 선택형으로 나왔던 거, 아니면 이제 민소상법 같은 경우는 이제 사례형 같은 경우, 그 사례형으로 출제됐던 걸 제가 이제 선택형으로 변형해서 집어넣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걸 뭐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학원 강의 들으실 분들은 나중에 진모 때 선택형 보실 분들은 그 보실 분들은 이걸 보면 안 돼요. 이것도 어차피 제가 다 봐서 이 안에 집어넣는 거니까. 그래서 최소한도로 얘기한 대로 나는 그냥 변시 기출만 보고 올해 법전형 문제만 보겠다 이렇게 가셔도 되고, 뭐 최판 어차피 뭐 사례 기록 대비로도 어차피 봐야 되는 거니까
그다음 요거 가지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이제 뭐 모의 시험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뭐 구해서 시중에 있는 자료 가지고 하시든가 아니면 진도별 모의고사 때 하는 제책을 가지고 하시든가 이제 이렇게 뭐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뭐가 됐든 변시 기출은 완벽하게 정리해야죠. 근데 정리하는 방법이 뭐 강의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지우는 방식으로 가야 돼요. 얘기한 대로 아는 지문들을 자꾸 지워나가는 방식으로 가서 지금 민법책이 한 670페이지 뭐 이제 한 7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게 질적으로 한 200페이지 정도로 줄어야 돼요. 질적으로.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막판에 뭐 오셔가지고 뭐 3개년 것만 보면 안 되냐, 뭐 5개년만 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저 출제 지금 딱 정해진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일단 변시에 실제로 출제됐다는 건 중요한 판례들이죠. 최신 판례들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선택형에 출제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니까 사례형 기록형이. 그러니까 선택형용으로 순수한 선택형용이다의 판례는 있을 수 있어도 이제 선택형에 나오는데 사례 기록에 나오는데 선택형은 안 나오고 이런 건 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형에서 나왔던 판례들은 다 사례 기록으로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뭐 올해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혼인 취소 사례 같은 그 판례는 뭐 선택형 대비로 했던 건데 그게 사례형으로 그대로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매년 한두 문제씩은 꼭 출제가 되니까 사례형에서 그래서 그런 결론을 묻는 문제들이 사례형 기록형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선택형은 얘기한 대로 일단 요번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뭘 볼지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단계별로 어느 정도 이제 공부 성취량을 보고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모자라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거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공부량을 전체적으로 끝까지 볼 걸 다 미리 정하지 마시고 이제 단계별로 해서 요거 하고 요거 가지고 부족하다 싶으면 뭐 추가하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근데 매년 보면 사실 이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 선택형 문제도 양이 뭐 적진 않고 이제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구성돼서 이것도 정리하기 벅차하거든요. 근데 이제 변시 기출은 최소한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본격적으로 뭐 이제 그 시험을 보셔서 이제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보통 이제 4월 말에 발표나고 4월 말에 이제 종합반이 시작되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하시는데 그다음 뭐 3학년 올라가시는 분들은 뭐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하고 있겠죠. 근데 뭐 육모 전까지 변시 기출만 정리해도 굉장히 성공한 공부 스케줄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것도 정리를 못 해요. 그래서 그 양도 정리 못 해가지고 8월 모의고사 지나고 이제 뭐 찬바람 불고 이제 9월달 들어가면 급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질문할 때 매년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택형 다 못 보겠는데 뭐 모의 시험은 들여다볼 생각할 여유도 없고, 그러니까 모의 시험은 당해는 것만 보고, 그 다음에 선택형도 최근 뭐 3개년 거만 보면 안 되냐, 5개년 거만 보면 안 되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출제위원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안 하시도록 일단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변시 기출은 다 중요한 것들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사례 기록 대비가 될 때까지 그렇게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문제를 풀면서 아는 판례들은 이제 그러니까 뭐 절대로 틀리지 않겠다. 이제 이런 판례들은 이제 문제들은 지워 나가는 방식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수업 들으시고 그다음에 예습하실 분들은 하루에 한 70페이지 정도 나갈 테니까 그 진도에 맞춰서 예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복습 위주로 하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설명 안 드린 판례들 중에서 이해가 안 되거나 좀 설명이 필요한 판례들은 찾아오셔서 개별적으로 좀 질문하시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수업을 들으시고 하여간 지워나가는 방식으로 자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도 좀 선택형 뭐 공부 오래 해서 뭐 여러 번 1차 시험도 붙고 했지만 특히 이제 다른 과목과 달리 민사법은 물론 민사법 안에서도 이제 민소상법의 경향이 조금 다르긴 한데 상법 같은 경우는 뭐 시행령 이런 조문들을 묻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건 이제 기출됐던 것들 위주로 가고 나중에 상법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주식회사 외에 뭐 한명합자 회사들도 가끔씩 출제되는데 그런 것까지 대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선택형은 내가 정확하게 50%를 알면 물론 이제 50%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도 측정하기 어렵지만 만약에 이제 선택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사법의 지식이 내가 정확하게 50%가 있다. 그러면은 선택형에 80점 맞을 수 있어요. 왜냐면 고르는 거잖아요, 지문. 그러니까 사례형 같은 경우는 사례형 기록형은 그 판례를 그 판례 키워드를 그 깔끔하게 답안지에 적어야 되지만 선택형은 나온 지문 중에 찍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50%를 알면 80점을 맞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보통 보면 이제 공부할 때 보면 선택형 예를 들어서 뭐 다음 중 뭐 동시항벽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뭐 모든 고른 것을 해서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문들이. 그럼 공부할 때는 이걸 다 봐야죠, 당연히. 근데
실제 시험 볼 때는 내가 이제 정확하게 뭐 한 이 세 지문 확실하게 OX를 고를 수 있는데 요거는 잘 모르겠다. 그래도 이제 밑에 요령껏 보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50%를 정확하게 알면 한 80점은 충분히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이 지문들 자체를 다 정확하게 모르는데 다 애매하단 말이에요. 지문들이 정확하게 지식을 그 정리 안 해놓으니까 이게 맞는 본 지문인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가 다 애매하니까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50% 알면 80점을 맞을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이 최소한도로 변시 기출하고 최신 판례만 봐도 충분히 선택형 민사법에서 70개 중에 50개 이상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되돌아보면 대부분 시험장 가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이거조차도 정리가 안 된 분들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시는 분들의 실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변식 경험이 없으신 분들 상황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설마 그렇게나 생각하지만 자기가 겪어보면 안단 말이죠. 이게 민사형사공법을 선사기를 한꺼번에 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누가 이렇게 설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택형 자체를 전 과목을 다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거조차도 정리 못하고 들어가는 분들이 반 이상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정리해도 중간은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정리한다는 게 정확하게 지문 단위로 각각의 지문들이 어디가 틀렸는지 어디가 맞았는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애매하니까는 지문들을 봤을 때 분명히 본 지문이란 말이에요. 본 건데 정확하게 모르니까 애매하고 하니까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국은 틀리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자꾸 늘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변시 기출하고 최신 판례만 봐도 되고 나중에 뭐 학원 다니실 분들은 뭐 선택형을 추가로 보든가 하면 되는 거고 학원 안 다니고 뭐 3학년이나 이런 분들은 뭐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 그건 본인의 선택의 문제니까 그건 제가 어떻게 뭐 정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정형 문제를 뭐 추가하시든가 그거는 이제 지금 본인의 선택의 문제인데 이거는 나중에 고민을 하고 이게 정리가 되면 뭐 채판 어차피 볼 거니까 이게 정리가 되면 본인 스스로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로 충분하다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가 좀 부족하니까 더 봐야 되겠다. 뭐 그때 이제 조금씩 양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죠. 그걸 미리 정하지 말라는 말이죠. 미리 정하지 말고 지금 단계별로 여러분들 지금 강의 들어오셨으니까 선택형 문제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복습을 꼭 해야죠. 그러니까 복습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습하실 때 아까 얘기한 대로 확실히 아는 판례들 지워나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자꾸 회독서를 올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돼서 뭐 어떤 책이든 내가 잡았으면 최소한 5회독 정도는 해야 돼요. 5회독 정도 안 하고 뭐 이해가 됐다 안 됐다 그런 걸 논할 자격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강조를 하지만 뭐 최소한 뭐 5회독 이상 10회독까지 하면은 그러면은 선택형 50개 충분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상 그게 안 되죠. 사실 시간상 굉장히 양이 많으니까 다른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3학년 같은 경우는 또 학교 수업도 들어야 되고 또 뭐 당장 4월 달에 중간고사 봐야 되고 하니까 그걸 잘 못 하는데 그나마 지금 이제 가장 뭐 공부하기 이제 그 뭐야 공부에 그 시간 투자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시간인데 그래서 이제 오전에 수업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복습하실 때 이제 지워나가는 방식으로 가서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복습 동영상 아이가 열어드릴 텐데 이게 뭐 장단점이 있는데 복습 동영상을 바로 열어드리니까 또 중간중간에 이제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이제 학원 와야 되는데 뭐 피곤하고 또 이제 컨디션 안 좋으면 뭐 동영상 열려 있으니까 해서 안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뭐 어떻게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복습 동영상도 바로 열어드릴 테니까 그거에서 이제 그 오후에 저기 문제 오전에 수업 들으시고 그다음 오후에 이제 그 뭐야 그 복습하시면서 좀 강의 중간에 놓친 것들 그런 것들 복습 동영상 저기 열어드릴 테니까 그 부분만 이제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들으시면 충분히 뭐 선택형은 사실 뭐 선택형은 이제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저는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또는 뭐 불안하다 싶으니까 뭐 법정형 모의고사를 보시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걸 보시든가 아니면 나중에 뭐 진도별 모의고사 제 책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보시든가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진도별 모의고사 만드는 문제들은 6월까지 그쵸 6월까지가 시험 범위잖아요. 최신 판례 이제 그것까지 집어넣고 뭐 해가지고 법정형 문제 중에서 좀 봐야 될 것들. 어차피 법정형 문제 중에 뭐 좋은 문제들은 실제 변시 기출에서 출제됐던 것들이 태반이고 그다음에 좀 애매한 부분들은 출제 가능성이 없는 부분들도 좀 있긴 하고 그래서 약간 좀 그 출제자 개성이 좀 들어가서 좀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도 이제 선별해서 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 책을 보시든가 뭐 그렇게 가면 되고 근데 이 기출도 사실 양이 많죠. 그렇게 보면 지금 뭐 민사법만 하면 뭐 이 책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뭐 그것도 한 1,500페이지 뭐 한 그죠. 그래서 한 1,200, 300페이지 정도 될 테니까 책이 그래서 선택형 기출만 봐도 그것도 뭐 적지 않은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제 뭐 작년 매년 책을 냈지만 이제 정지문 책이 나갈 거예요. 나중에 정지문 책이 이제 출간이 될 텐데 그래서 뭐 그걸 나중에 활용을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변시 지모 문제도 이제 매년 이제 그 지모 들으셨던 분들이 이것도 양이 많아 정리를 많이 못 하셔가지고 요것도 이제 나중에 그 변시 지모 끝나고 그때쯤 되면 또 정지문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출 정지문이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예상 정지문으로 해가지고 나갈 거니까 그건 그때 뭐 저기 공부 진도에 맞춰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선택형 대비로 이제 변시 기출을 볼 거니까 중요한 쟁점들은 사례 기록도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할 테니까 복습하시면서 이제 강의 들었던 거 복습해보시고 그다음에 얘기한 대로 확실히 아는 거. 확실히 아는 거 이제 그 지워 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 같은 것도 활용을 하셔가지고 바로 열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복습하셔가지고 하면 민사법에서 이제 한 50개 정도, 50개에서 55개 정도 목표로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110개가 넘어가고 떨어진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110개 넘어가고 시험이 안 됐다는 분들은 이제 사례 기록이나 뭐 선택 사례 기록에서 좀 시간 안배를 못 해가지고 뭐 통백으로 저기 뭐야 답안지를 못 냈다라든가 뭐 기록형에서 뭐 시간이 모자라서 뭐 청구치지를 못 썼다라든가 아니면 뭐 선택하면 과락 맞았다 이런 분들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고는 110개를 넘어가고 떨어진 분은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뭐 비례를 하니까 그러니까 선택형을 잘하는데 사례 기록을 못하고 이런 경우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례 기록도 나중에 뭐 암기장 강의나 그럴 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그 뭐 강사들이 주는 답안지만큼은 절대로 못 써요. 그건 뭐 보고 뵙기라고 해도 시간상 못 쓰니까 결론은 선택형처럼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와 관련된 판례들 쓰고 결론 사안 포섭하고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형을 민사법 같은 경우 선택형을 50개 정도 맞을 수 있는 실력이면 사례형 기록형은 충분히 합격 점수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비례를 하죠. 100% 정비례는 아니어도. 그래서 선택형은 잘하는데 사례 기록은 못하고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뭐 영어 단어 내가 많이 하는데 독해는 못한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독해를 매끄럽게 못하더라도 무슨 말인지는 알잖아요. 단어를 다 알면.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선택형에서 50개 정도 맞을 수 있는 실력이면은 사례 기록도 어느 정도 이제 합격 답안은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히 사례형 같은 경우에 목차를 뭐 이렇게 강사들이 주는 목차처럼 그렇게 뭐 예쁘게 쓰고 이런 시험이 아니니까. 그래서 판례 결론 쓰고 사안 포섭하고 이 정도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뭐 암기장 강의나 그럴 때 이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선택형 그 정도로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70페이지 정도 나가야 되니까 민사 같은 경우는 좀 벅차긴 한데 그거 위주로 이제 그 중요한 것들 좀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기 어려워서 좀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수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 꼭 복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동영상 바로 열어 드릴 테니까. 나중에 또 뭐 정리하고 이럴 시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복습 동영상 들으시면서 필요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설명 안 드렸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한 건 찾아오셔서 개별적으로 질문하시고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진도를 좀 나가보면 자, 교재를 보실까요? 저 교재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에. 자, 6페이지에 12번 보시면 이제 요게 뭐 중요한 판례에서 다 아는데 그 뭐 어느 책이나 다 있잖아요. 선택형에는 많이 나왔지만 이제 사례형, 기록형에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권리의 주체에서는 이제 그 태아하고 미성년자 이런 애들을 좀 정리해야죠. 특히 이제 태아하고 미성년자는 뭐 주관식에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이제 민소법에서도 최근에 뭐 송달과 관련된 판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쟁점이 많은데 민법에서는 그 6페이지에 있는 12번 이 판례를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카드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문제 보면 그 12번에 1번 문제예요. 그래서 갑이 미성년자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거 상상도 못하지만 예전에는 막 그 고등학교 같은데 학교 앞에서 이제 학생들 이제 나오면은 막 앞에서 이제 카드를 만들어주고 막 이랬단 말이죠. 엄마 아빠 사인 막 위조시키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가 카드 회사와 카드 발급 계약을 체결했죠. 그래가지고 카드가 발급되니까 뭐예요? 가맹점이 이제 정인데 그래서 가맹점 가서 이제 카드로 이제 물건을 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카드 대금 고지서가 날아오니까 엄마 아빠가 알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을이 이제 법정 대리인, 그러니까 미성년자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법정 대리인이 있어야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누구예요? 이건 가족법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친권자가 있으면은 친권자,
그 다음에 이제 친권자 없으면 이제 후견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권자는 이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거죠. 혼인 중에는. 이혼할 때는 이제 친권자를 정하는 거고. 그래서 친권자 있으면 친권자, 없으면 후견인. 그래서 이제 뭐 친권자의 엄마 아빠니까 이제 부모로 결정되는 거고, 후견인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이런 것들은 가족법에서 이제 선택형 대비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가 카드 발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거는 뭐예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원하는 행위가 아니니까 단독으로 할 수 없으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죠. 그럼 이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일단 친권자, 그 다음에 없으면 후견인 이렇게 가죠. 그럼 이제 후견인은 어떻게 선임하는지 이런 것들은 조문 가지고 이제 가족법을 체크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카드를 이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뭐 동의서 위조해가지고 카드 회사에서 막 이제 카드 실적 올려야 되니까 카드 발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미성년자가 카드 받아서 뭐예요? 가맹점 가서 물품을 이제 구매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물건을 샀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뭐 X 물건이라고 하면.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걸 알게 된 거죠. 자기가 돈도 안 줬는데 애들이 뭐 비싼 물건을 사고 다니니까. 그러면은 이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행정법에서는 무효 취소를 중대명백살에다 판단하잖아요. 행정행위가 무효냐 취소냐는 중대명백살에 판단하는데 민사에서는 어떻게 돼요? 입법자들이 정해놨죠.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왜 취소할 수 있어요? 입법자들이 그렇게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무효냐 취소냐의 그 입법 문제에서 미성년자, 즉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입법자들이 정해놨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차고, 사기, 강박 이런 거 다 취소 사유잖아요. 민법에서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입법자들이. 그럼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이제 누가 되느냐.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별게 아니라 사례형도 이런 식으로 접근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40조를 볼까요, 조문에. 그 법전은 조금씩 볼 테니까 뭐 법전을 들고 다니시든가 아니면 뭐 핸드폰을 보시든가 그 뭐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가셔서 이제 140조 보세요. 자, 그 137조 위에 4절에 무효와 취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40조가 취소권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민사법 주관식도 그렇지만 결국은 성립된 법률행위를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란 말이죠. 어떤 이제 성립된 법률행위 주로 이제 계약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성립된 계약에 대해서 이제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저 사람이 이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기록형 문제가 대부분 그거잖아요. 의뢰인이 와가지고 저 사람한테 내가 뭐 매매대금 줬는데 물건 안 준다. 또는 뭐 돈 다 갚았는데 근저당권 말소 안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에게 이행 청구하는 경우 하나 있고, 그다음 뭐예요? 소멸에 따른 반환 청구. 크게 보면 두 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록형 문제도 다 그거잖아요. 내가 뭐 돈을 줬는데 저 사람이 뭐 물건을 안 준다. 그러니까 내가 준 돈을 돌려받고 싶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계약상 이행 청구를 해보고 싶다. 또는 내가 돈을 줬는데 또는 물건을 줬는데 또는 뭐 임대를 해줬는데 계약이 종료됐으니까 반환받고 싶다.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럼 계약상 이행 청구라든가 소멸상 반환 청구일 텐데, 그럼 소멸상 반환 청구와 관련해서 이미 성립된 계약이 소멸되는 건 민사법상 뭐예요? 무효 취소 해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효 그다음에 취소 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록형에서도 그렇고 기록형에서 의뢰인이 와가지고 이제 내가 준 거 돌려받고 싶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효 사유, 취소 사유, 해제 사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취소 사유와 관련해서는 지금 보신 대로 그러면 이제 취소 사유와 관련해서는 미성년자니까 이게 미성년자가 이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냐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제 그 취소와 관련해서는 취소권자가 되느냐, 그래서 갑이나 을이 취소할 수 있느냐. 그럼 어디 있어요? 140조에 규정해 놨잖아요. 자, 그래서 140조의 법률행위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그러니까 뭐예요? 제한능력자가 스스로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 상태에서도 바로 취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즉 제한능력자, 차고자, 사기, 강박 당한 자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대리인이 누구예요? 대리인은 법정 대리 임의 대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 그 다음에 뭐 취소권을 수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가서 좀 대신 취소하고 와라. 이렇게 임의 대리인에게 취소권을 주든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일단 취소 사유와 관련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성립된 계약의 소멸과 관련해서는 무효 취소 해제가 중요한데, 그래서 취소와 관련해서는 일단 취소 사유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잖아요. 일단 취소 사유, 그 다음에 취소권자.
그다음 뭐예요? 취소에 따른 이제 효과. 결국 이제 반환 범위 아니에요. 반환 범위. 왜냐하면 이제 취소하면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 그럼 이제 반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이 기록형이든 사령에서도 이제 뭐 갑이 이제 반환을 받고 싶다. 그럼 이제 무효 취소 해제를 찾는 거예요. 내가 준 걸 돌려받고 싶다 그러면 무효 취소 해제를 찾는다.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 계약상 이행 청구야 계약이 성립되는지를 찾는 거고 이제 그 검토하는 거고. 그럼 이제 취소 사유와 관련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민법상으로는 행정법에서는 중대 명백설이지만 민법에서는 입법자들이 다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제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이런 것들이 취소 사유죠. 그럼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그러면 이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제 취소 사유를 주장하는 거고, 그다음 취소권자와 관련해서는 뭐예요? 미성년자 갑이 스스로 취소할 수도 있고, 그다음 을이 법정 대리인으로서 친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또 취소할 수 있죠. 독자적인 취소권이 되는 거고. 그런 사유로 가고, 그다음 취소에 따른 반환 범위는 소급 무효가 되니까 취소는 법률행위 당시로 소급 무효가 되니까 그럼 이제 748조가 적용되는데, 그다음에 그것도 뒤에 이제 부당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거예요. 748조와 201조의 경합의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201조와 748조의 선의야기에 따라 반환 범위는 이제 나중에 부당이득 파트쯤에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특칙으로서 뭐예요? 141조가 있잖아요. 141조. 그래서 141조 특히 단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죠. 반환 범위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체계가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선택형 풀 때도 빨리 풀 수 있고 사례 기록도 이제 한꺼번에 이제 이런 식으로 체계를 잡아놔야죠. 안 그러면은 사례집마다 사례마다 그걸 뭐 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차를 빼먹거나 이제 제대로 그 주관식 답안을 못 쓰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취소가 나왔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출발점은 성립된 계약에 대해서 이제 그 청구권자가 반환을 청구한단 말이에요. 이행 청구가 아니라 반환 청구하면은 무효 취소 해제 중에 어떤 사유가 있는지를 찾는 거고, 그럼 여기서 취소 사유와 관련해서는 이제 취소 사유는 이제 입법자들이 다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취소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형성권은 명문의 규정 없이 인정할 수 없죠. 왜요?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요건 갖춘 바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건 법에서 정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형성권을 만들어낼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취소와 관련해서는 취소 사유는 입법자들이 정했는데 여기서는 뭐 제한 능력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취소 사유는 제한 능력이고 취소권자는 140조에 정해놨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갑이 취소할 수 있느냐, 을이 취소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140조를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찾는 거고. 그러니까 그다음 이제 이런 목차들을 기억해 놓으면 사례형에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불이타 문제가 나오더라도 최소한도로 방어적으로 합격하는 답안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소 사유가 나오면 무조건 취소 사유 찾고 취소권자만 써도 최소한 이제 합격하는 점수는 나와요. 그게 좀 약간 뭐 문장이 매끄럽지 않고 목차가 좀 뭐 중구난방으로 돼 있더라도. 그래서 항상 취소는 취소 사유, 취소권자, 그다음 취소에 따른 효과로서 748, 201이냐 아니면 141조 단서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렇게 그런 목차들만 정리해놔도 주관식에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점수는 나와요. 그래서 이제 140조의 취소권자가 있다. 그다음 141조가 바로 취소의 효과잖아요.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즉 법률행위 당시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자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해제랑 비교해서 한번 정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단서가 제한 능력이잖아요.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서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 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제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는데 그 현존 이익이 뭐냐가 요 판례에서 문제가 됐던 거죠. 그 다음 관련해서 뭐 142조도 취소의 상대방은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됐을 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니까 의사표시니까 뭐예요? 도달을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법률 관계와 관련해서 나중에 상법에서 어음법에서 관련해서 이제 취소의 상대방과 관련해서 142조의 특례 규정들이 특례 법률 관계가 어음에 있어서 어음행위 취소할 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인정항변이니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올해 사례형에서도 뭐 인정항변 문제가 됐었죠. 그런 것들 상법에서 이제 한 번에 상법에 또 한 번 얘기할 거예요. 그때 이제 민법 142조에 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한 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한번 보시기로 하고. 자, 그럼 다시 이제 이 사례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그 미성년자가 엄마 아빠의 동의서를 위조해가지고 카드를 발급하고 가맹점에서 물건을 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됐었죠. 사실 그때 대한민국 모든 카드 회사에서 이걸 관행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이제 미성년자가 뭐 이상한 물건을 들고 다니니까 보니까 이제 내가 돈도 안 줬는데 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카드 발급 계약을 취소하겠다. 이제 이걸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미성년자 측에서는 뭐예요? 취소권자잖아요. 여기가 취소권자니까. 그래서 취소권자는 뭐예요?
취소 사유만 입증하면 되죠. 취소 사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차고, 사기, 강박 전부 다 마찬가지잖아요. 취소권자는 취소 사유만 입증하면 되고, 그럼 이제 취소권자의 상대방은 뭐예요? 취소권 배제 사유. 그래서 취소권 배제 사유를 입증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객관적 증명 책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딱 잡아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취소권자는 취소 사유만 입증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막으려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취소권 배제 사유죠. 그러니까 미성년자 측에서는 뭐예요? 얘 미성년자였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계약서 쓸 당시에 미성년자였다. 이것만 입증하면 되죠. 그거야 뭐 이제 나이 가지고 하면 되니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카드회사 측에서 이걸 취소를 막으려면 뭐예요? 취소권 배제 사유로서 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 또는 뭐 단독을 할 수행이다, 속임수 썼다 등등을 입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소권자는 취소 사유, 상대방은 취소권 배제 사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백구조, 그래서 뭐예요? 차고도 마찬가지로 백구조도 취소권자는 뭐예요? 중요 부분의 착오다. 그래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이제 백구조 같은 경우에. 그럼 상대방은 뭐예요? 상대방은 중과실이 있다. 이걸 입증하는 거잖아요. 취소권 배제 사유로서 중과실 있는 자는 착오 취소 못하니까. 그게 전형적인 뭐 입증 책임의 문제가 되죠. 객관적 증명 책임에서 말하는 입증 책임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소권자는 취소 사유만 입증하면 되고, 상대방은 취소권 배제 사유 입증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의리 뭐예요? 140조에 따라 취소권자가 되잖아요. 그 대리인에서 말하는 대리인, 법정 대리니까. 그래서 의리 취소의 의사표시를 해서 내용 증명부에서 취소를 했단 말이죠. 그럼 카드 회사에서 취소권 배제 사유를 입증해야 되는데 이걸 입증 못하죠. 자기들이 위조시켰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게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2000년도 대법원 판례에서는 취소는 됐고, 그러면 이제 취소의 효과로서 아까 얘기한 대로 미성년자 측에서는 141조 단서에 따라서 뭐예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잖아요. 현존 이익. 그래서 여기서 다퉈졌던 건 현존 이익이 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 측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은 뭐예요? 미성년자가 물건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현존 이익으로 돌려주겠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때 대법원이 뭐예요? 대법원이 그러니까 141조 단선, 141조는 뭐예요? 부당이득의 특칙 규정이죠. 부당이득의 특칙, 아까 얘기했던 748조, 201조의 특칙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당이득의 특칙이니까 부당이득은 뭐예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 이게 부당이득이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보니까 이 물건은 어디서 산 거예요? 가맹점 가서 산 거잖아요. 가게 가서 카드 긁고 산 거기 때문에 이 물품 구매 계약은 취소가 안 됐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지금 유효란 말이에요. 취소가 안 됐으니까 유효인 거고. 그 다음에 카드 회사와 가맹점 사이 가맹점 계약, 이것도 유효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요거만 취소가 됐죠. 요거만. 그러니까 이 물건은 카드 회사에서 산 게 아니라 가맹점에서 산 거기 때문에 이 가맹점과의 물건 구매 계약, 이 매매 계약이 취소가 안 됐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갖고 있는 현존 이익은 이 물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물건은 이게 유효니까. 그래서 부당이득으로 갖고 있는 것은 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인데, 이거는 유효인데 뭐 법률상 원인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물건이 현존 이익이 아니라 뭐예요? 카드 대금이 안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취소가 되는 바람에 원래 결제일에 미성년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돈이 안 나갔죠. 근데 카드 회사에서는 가맹점한테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고, 그다음 가맹점은 물건, 뭐 미성년자 물건 가져갔죠. 그러니까 이 카드 회사와 가맹점 간의 가맹점 계약, 그다음에 가맹점과 미성년자 사이의 물품 구매 계약은 이건 취소가 안 됐잖아요. 이게 전부 유효고 요거만 취소돼서 미성년자가 통장에서 결제일에 돈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카드 대금에 면제받은 이득. 그래서 카드 대금 인출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면제받은 이익이고, 이거는 뭐예요? 돈이잖아요, 또. 그래서 금전상 이득이죠. 그럼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부당이득에서 금전상 이득은 현존 추정한다는 게 판례 기본 법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두 가지 민법상의 근본 이념이 충돌이 되죠.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는 뭐예요? 제한 능력자는 거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제한 능력자를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겠다. 이게 입법 취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 보호.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한 능력을 이로 취소하면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결국 이제 거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제한 능력자는 절대적으로 보호해주겠다. 그게 이제 판례가 얘기하는 입법 취지란 말이에요. 그럼 제한 능력자 보호하고 충돌하는 게 뭐예요? 지금 그 다음에 금전상 이득은 현존 추정. 이건 부당 이득의 일반 법리잖아요. 그래서 금전상 이득은 이제
현존 추정이 된다. 따라서 현존 추정을 깨려는 사람이 입증하라. 이게 이제 부당이득의 일반 법리인데 두 가지 민법상의 일반 법리가 지금 충돌하고 있죠. 그럼 이제 그건 뭐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걸 더 중요시할 거냐.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를 보호해 줘야 되니까 이 경우에 금전상 이득은 현존 추정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다. 아무리 제한 능력자를 보호해 주더라도 이 금전상 이득 현존 추정된다는 법률을 깨면서까지 보호해 줄 수는 없다. 그런 견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판례는 어디다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는 이제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금전상 이득은 현존 추정한다는 법률을 깰 수는 없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래서 면제받은 이득은 금전상 이득이고 이건 뭐예요? 현존 추정한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판례가. 그러니까 판례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판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판례 태도가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개인 생각이고 그러니까 판례를 이렇게 봤구나라고 이해를 하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판례는 뭐예요? 미성년자 즉 제한 능력자를 아무리 보호해 준다고 하더라도 금전상 이득은 현존 추정한다는 법률을 깨면서까지 보호해 줄 수는 없다라고 판례가 그렇게 판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카드 대금이 안 나갔으니까 이건 카드 대금에 면제받은 이익이고 이건 금전상 이득이고 현존 추정이 된다. 이것까지 깨줄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아무리 미성년자를 보호해 준다고 하더라도 금전상 이득은 현존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미성년자 측에서 현존 이익이 없다는 걸 입증해라.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례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주관식에도 대비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지. 이걸 뭐 똑같은 판례 하나 놓고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따로따로 놓으면 그건 물리적으로 공부할 그렇게 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양이 워낙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연습을 많이 할 거니까 어느 정도 수업을 들으시면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본인 스스로 이제 자꾸 복습하실 때 이제 복습할 때 필기해 놓은 거 그냥 눈으로만 자꾸 보지 마시고 제가 강의한 것처럼 본인 머릿속으로 자꾸 이걸 뭐 쓰고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속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크린해 가지고 목차 정도로 이제 자꾸 잡아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 측의 법정 대리인 취소권자가 되죠. 140조에 따라서. 그래서 취소를 했고 이건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2005년도 판례에서는. 그래서 카드 회사에서 취소권 배제 사유 입증 못 해가지고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141조 단서에 따른 현존 이익이 뭐냐? 그래서 이제 카드 대금에 면제받은 이득이고 이것은 금전상 이득인데 현존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아무리 미성년자를 보호해 준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의 일반 법률을 깨면서까지는 보호를 안 해주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라는 거죠. 판례 입장을. 그 타당성은 본인 생각들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 미성년자 측에서 면제받은 이익이 없다는 거 입증하기가 어렵죠. 면제는 받은 건 사실이니까 돈이 안 나갔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2005년도 판례가 나오니까 다른 사건에서 이제 고등법원에 올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 모든 카드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했기 때문에 카드 회사별로 다 소송이 걸린 거죠. 근데 이게 빨리 진행돼서 2005년도 판례에서 이제 이 판례가 선고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건은 이제 2심에 가 있었는데 그 2심 사건 맡은 변호사가 이제 여기서 힌트를 얻은 거죠. 그럼 대법원이 지금 그러니까 미성년자 입장에서는 물건만 돌려주면 제일 깔끔한데 전혀 손해가 없는 거니까. 근데 대법원이 2005년도 판례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게 유효이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구입한 물건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법률상 원인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2심에 올라가 있었던 사건에서 변호사가 그럼 이것도 취소하겠다. 취소 주장한 거죠. 가맹점에 대해서. 그때 이제 가맹점에서는 신의칙 위반이 아니냐. 그래서 신의칙 위반을 주장한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선행행위가 모순되는 금반원 주장한 거잖아요. 금반원. 그래서 성년자인 것처럼 와가지고 카드 내밀고 카드로 물건을 사놓고 이제 와가지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취소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대법원이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본 거잖아요. 이것도 일반 법리죠. 즉 선행행위 자체가 강행규정 위반했잖아요. 그래서 강행규정을 위반했죠. 뭐가 강행규정인데요? 민법상 능력에 관한 규정은 다 강행규정이죠. 그 다음에 그럼 강행규정은 또 어떻게 결정해요? 강행규정은 일단 입법자들이 이거 강행규정이다. 이제 편면적 강행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입법자들이 정한 게 있고 정하지 않으면 이제 통설 판례가 이런 것들은 법의 취지상 강행규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는 게 통설 판례 입장이죠.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행위인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선행행위를 했잖아요. 근데 그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로서 취소 주장하잖아요. 취소 주장.
그랬을 때 후행행위가 이제 선행행위와 모순된다고 해서 이걸 만약에 배척하면 만약 이것을 이제 배척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강행규정 위반에 선행행위가 살아있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행위가 강행규정 위반했으면 모순되는 후행행위가 오히려 적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적법한 행위죠. 따라서 취소 주장을 배척할 수 없다. 즉 금반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뭐 일반 법리잖아요. 그게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07년도 판례에서는 이제 그러면 이제 미성년자 측의 변호사들이 2심에서 2005년도 판례가 나오니까 그럼 이것도 취소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가맹점 사건 맡은 변호사들이 이거 신의치 위반 아니냐 하고 했더니 판례가 신의치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답안 뭐예요? 처분 허락받은 재산을 본 거죠. 2007년도 판례에서는 이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한 달에 60만 원씩 벌었죠. 그래서 그 안도 내에서 카드를 썼기 때문에 처분 허락받은 재산이다. 그래서 신의치 위반은 아니지만 처분 허락받은 재산. 그래서 이게 다 뭐예요? 사례 문제 목차란 말이에요, 쟁점이. 그러니까 그런 쟁점들을 목차를 이제 객관식처럼 한 줄씩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007년도 판례에서는 신의치 금반원 위반은 아니지만 처분 허락 받은 재산이어서 결국은 이제 취소가 안 된 거죠. 그럼 이제 이 물품 계약이 취소가 안 되면 미성년자 측에서는 2005년도 판례로 가서 카드 대금에 면제받은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즉 141조 단서에 따라서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법률 관계죠. 그래서 그 2005년도 판례랑 2007년도 판례 중요하고 이건 뭐 없는 책이 없잖아요. 없는 책이 없고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데 또 반대로 내보면 정확하게 쓰시는 분들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자꾸 공부량을 늘릴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누구나 알고 있는 어느 책에도 있든 어느 책에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판례들을 정확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 정확하게 해서 근데 이것도 지금 강의하고 바로 시험 보잖아요. 그럼 신의치 위반, 뭐 처분허락받은 재산 이런 것 중에 한두 개 빼먹는다고요. 목차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주관식 시험이 별게 아니라 그 목차 누락이 없어야 돼요. 안에 내용을 막 강사들이 주는 모범 단어처럼 화려하게 쓰고 이럴 순 없어요. 그 많은 양을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못 쓰니까 쟁점 누락이 없어야 돼요. 그럼 이제 갑이 정을 상대로 물품 공급 계약을 취소했을 때 이제 법률 관계를 써봐라. 그러면 이제 신의치 위반이지 여부, 그다음 뭐예요? 처분 허락받은 재산. 이 두 가지 목차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강의하고 시험 봐도 10명이면 이 두 가지 목차를 쓰는 사람들이 5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 무조건 합격하는 거죠. 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고 이 목차를 암기하라고 하고 이제 시험을 봐도 빼먹는다고요. 둘 중에 하나를. 그래서 이제 아니면 뭐 두루뭉실해 갖고 이제 쓰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꾸 이제 목차 쟁점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게. 그래야지만 선택형 풀 때도 그 쟁점들을 미리미리 알고 있어 그 쟁점들을 지문으로 내시기 때문에 출제자들이 바로바로 빨리 풀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6페이지에 그 12번 해설을 보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그 첫 번째 2000년도 판례죠. 그래서 이제 그 6페이지 12번의 해설을 보시면 미성년자가 발행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해서 거래하다가 카드 이용 계약을 취소 이거잖아요. 카드 이용 계약을 취소했다는 거죠. 이거를. 그럼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이런 걸 읽으면서 141조 단서구나 이런 게 바로바로 떠올라야 돼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계약이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카드 회원과 가맹점 사이 여기죠. 그러니까 카드 회원과 가맹점 사이 이 물건 공급 계약, 이 매매 계약을 유효하잖아요. 그래서 개별적 매매 계약은 이용 계약 취소와 무관하게 존속하죠, 당연히. 그다음에 신용카드 회사가 가맹점들에 대해서 이제 지급한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물건을 사면 카드 회사에서 가맹점한테 돈을 주죠. 그다음에 우리 결제일에 통장에서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맹점들에 대해서 지급한 것은 이용 계약과는 별도로 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이 가맹점 계약이잖아요. 이것도 취소가 안 됐죠. 그러니까 대법원이 보니까 뭐예요? 이 두 가지는 유효니까 이제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인데 물건은 이 매매 계약이 취소가 안 됐기 때문에 물건은 부당이득이 아니고 카드 대금에 면제받은 이득이 부당이득이다. 이렇게 본 게 2000년도 판례죠.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발행인의 가맹점에 대한 지급으로서 회원은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채무를 여기잖아요.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동감에 쳐놨던 현관부에 칠하든 이게 키워드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식 답안지에는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면제받는 이익 이 단어를 그대로 쓰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안 외우고 그냥 이제 객관식처럼 읽고 넘어가니까 말을 막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만드는데 시간 걸리고 정확한 워딩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수가 정확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외워야 돼요. 그래서 면제받는 이익 이런 것들 외워서 그대로 쓰시고
그러니까 채점자들은 꼼꼼히 안 읽어요.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쭉쭉 읽으시기 때문에 그 면제받은 이익만 쓰면은 나머지 다 제대로 못 쓰더라도 점수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단어가 안 들어가면은 이제 그 정확하게 못 쓰는 거니까 이제 배점이 내가 시험 봤을 때 분명히 그 판례를 내가 썼는데라고 생각하더라도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게 그런 경우죠. 그래서 면제받는 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색깔을 정해가지고 칠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꾸 외우셔야 돼요, 단어를. 그리고 금전상 이득으로서 현존 추정. 그래서 면제받은 이득, 금전상 이득, 현존 추정. 이런 것들이 답안지에 꼭 들어가야 될 단어죠. 그래서 2000년도 판례가 결국은 이제 이게 취소가 안 됐기 때문에 미성년자 측에서의 반환 범위, 즉 141조 단서의 현존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인데 면제받은 이득이고 금전상 이득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현존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미성년자를 보호해준다고 하더라도 금전상 이득이 현존 추정된다는 부당이득의 일반 법리를 깨면서까지 보호해줄 수는 없다. 이게 판례 입장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타당성은 변론을 하더라도. 그래서 본인 개별적으로 반대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본인의 생각이니까 이제 대법원은 그렇게 봤나 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2007년도 판례에서 그럼 오른쪽에 그 7페이지 관련 판례를 먼저 보세요. 그래서 민소법 쟁점이 나왔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판례를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카드회사 다 나와요. 그러니까 2005년도 판례에서는 이제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선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건, 다른 카드 회사 사건은 이제 2심에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등법원 2심에가 있었는데 그 변호사가 힌트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효니까는 미성년자는 물건이 부당이득이 아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사건 맡은 입장에서는 물건만 돌려주면 제일 깔끔한데 그래서 2심에서 그 2007년도 판례의 원심인 2심에서 이제 이 가맹점에 대해서 그럼 이 물품 공급 계약,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하겠다라고 취소 주장을 했어요. 2심에서. 그랬더니 2심 판사님이 이걸 왜 지금 주장하느냐. 그래서 실기한 공격 방법, 민소법 쟁점이 나오죠. 그래서 실기한 공격 방법이다. 그래서 실기한 공격 방법이라고 이걸 각하를 시켜버렸어요. 이걸 왜 2심에서 주장하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실공방이다라고 해서 2심에서 각하하니까 그 각하된 판결에 대해서 상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상고심 판결이 이거 실공방 아니다라고 해서 파기해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게 그 7페이지의 관련 판례 보세요. 그 7페이지의 그 첫 번째 굴무시 관련 판례.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이용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항소심에 이르러서 동일한 쟁점의 대법원 첫 판결, 그게 이제 좀 전에 봤던 2005년도 판결이에요. 선고되니까 판결 취지를 토대로 가맹점과의 개별계약 취소 주장 이거잖아요. 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이제 변호사가 힌트를 얻어서 이걸 주장한 거죠. 그래서 주장을 제출했을 때 2000년도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등등에 대해서 그 아래줄에 보면 중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공방에서는 고의중과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의중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해야 되는데 대법원이 보니까 고의중과실이 없다라고 본 거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취소권, 해제권, 상계권 이런 것들은 이제 출혈적 항변이기 때문에 조기 제출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네 줄에 이제 취소권 행사를 전제로 한 공방의 경우에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계약이 체결됐으면 이행 청구를 해보고 그게 안 됐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소멸에 따른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취소, 해제, 상계 이런 것들은 출혈적 항변이라고 봐서 이제 그 조기 제출의 기대가 어렵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당사자의 고의중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됐거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실공방 각하를 시켰는데 2심에서 대법원이 실공방 아니니까 다시 판단해봐라 라고 해서 파기해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것까지 민소법 쟁점까지 끼워서 실공방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게 이제 취소가 됐느냐가 문제가 됐는데 2007년도 판례에서는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신의칙 위반과 그 다음에 처분 허락받은 재산 이 쟁점이 두 가지가 쟁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왼쪽 편으로 6페이지 다시 오셔가지고 6페이지 그 마지막 그 해설에서 그 판례 번호 뒤에 그 첫 번째 밑줄 친 부분 뒤에 보세요. 판결지 1번이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 제도의 입법 취지를 설명해 준 거죠. 자, 행위 능력자 제도는 사적 자치 원칙이라는 기본 이념을 이제 가능케 하는 도구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거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지금은 이제 제한 능력자죠. 제한 능력자 보호가 근본적인 입법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차고, 사기, 강박 이런 건 취소하면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하죠. 근데 제한 능력은 어떻게 돼요? 취소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제한 능력자를 더 보호해주겠다. 거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그 입법 취지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문제 박스에서 이제 양가로 2번 지문에 출제가 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럼 계속 보시면 입법 취지가 있기 때문에 등등에 비춰볼 때 가맹점이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얘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취소하지 아니라고 신뢰 동감 쳐보시고 그럼 신뢰 옆으로 뽑아가지고 금반원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금반원의 쟁점이 되는 거죠. 신뢰를 했는데 그와 모순되는 후행을 했다. 그럼 금반원이 쟁점이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연습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례를 보실 때도 그런 것들을 꼼꼼히 좀 봐야 되는데 그건 이제 수업 들으시면 이제 연습이 될 테니까 그렇게 대비를 하는 거지 뭐 사례집을 많이 본다고 해서 그런 게 뭐 자동으로 갑자기 생기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뢰가 나왔는데 신뢰를 했는데 그와 모순되는 후행에 있다. 그럼 금반원 쓰는 거구나 이거 생각하셔야죠. 계속 보시면은 신뢰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신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줄 내려가셔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강행 규정 동감사 드시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강행 규정과 모순되는 후행으로서의 금반원 이 얘기잖아요, 쟁점이. 그래서 얘기한 대로 민법상 강행 규정인지는 일단 1차적으로 입법자들이 뭐는 강행 규정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정하는 경우가 있고 아닐 때는 판례가 이런 거 강행 규정이다. 이거 나올 때마다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입법 취지를 분석해서 판례가 이거 강행 규정이다 아니다라고 해주잖아요. 그건 나올 때마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라고 조문에는 없는데 우리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무능력자 보호를 위해 가지고 따라서 위 규정에 반해서 이루어진 구매 계약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은 만약에 신의치 위반을 이유로 배척, 즉 금반원에 걸렸다고 배척하면 강행 규정 위반의 선행위가 그대로 살아있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킨다.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동의 없이 체결한 미성년자가 법대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금반원 위반이 아니다. 왜냐? 선행행위 자체가 강행규정 위반이니까요. 그럼 요것만 보면 취소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판결유지 2번에 뭐요? 처분 허락 받은 재산으로 봐서 결과적으로 취소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2007년도 판례는 결국 이제 가맹점과 관련해서 이 취소가 문제가 된 건데 쟁점이 두 개란 말이에요. 그런 걸 기억하시고 있어야 돼요. 금반원 위반인지 여부, 그다음 뭐예요? 처분 허락 받은 재산인지 여부. 그게 이제 사례의 목차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시중에 있는 사례 보면 그 목차만 확인하고 그런 거 안 봐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판결료지 2번에 보면 뭐예요?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할 때 요구되는 법정 대리 동의는 뭐예요? 별도의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명시, 묵시 불문하죠. 그러니까 이제 무권 대리 추인에서도 묵시적 추인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항상. 그래서 이제 묵시적 동의가 이제 묵시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묵시적으로 가능하니까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거나 마지막 줄 처분 허락받은 재산의 처분이라면 이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는 처분 허락받은 재산인데 그 7페이지에 사실관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7페이지에 뭐 첫 번째 줄에 판결유지 3번을 보면 이제 판단할 때는 뭐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줄 뒤에 묵시적 동의라든가 처분 허락받은 재산의 범위 내라면 이제 신용카드로 사후 결제하려는 경우하고 현금 구매하고 똑같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똑같다. 그래서 판결 4번이 사실관계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20세가 성년이었죠. 그래서 19세가 넘은 미성년자가 그래서 얘가 뭐예요? 아르바이트에서 한 달에 한 60만 원씩 벌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60만 원씩 벌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카드 대금의 한 달에 결제 대금이 절대로 60만 원 안 넘었거든요. 그래서 뭐 10만 원짜리 물건 사가지고 뭐 3개월 할부로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결제되는 금액이 절대로 이제 60만 원 안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판결이 4번이 그거죠. 미성년자가 월소득 범위 안에서 신용구매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스스로 얻고 있던 소득에 대해서는 뭐예요? 묵시적 처분 허락 거기를 체크해놔야죠. 그래서 처분 허락 받은 재산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처분 허락 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그 뭐예요? 처분 허락 받은 재산이니까 취소할 수 없죠. 그럼 결과적으로 취소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2007년도 판례에서는 이 가맹점과의 물품 구매 계약을 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2000년도 판례가 적용되니까 이거는 뭐 취소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카드 회사 측에서 배제사 입증하지 못하면 취소가 되겠죠. 그럼 미성년 측에서는 카드 대금에 면제받은 이득이고 이건 금전상 이득이어서 현존 추정되니까 이제 그 현존 이익이 없다는 거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제 카드 회사에게 카드 회사에게 면제받은 이득, 카드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법률 관계로 가겠죠. 그 판례 지금 세 가지잖아요. 그럼 세 가지 가지고 이것도 어느 책에나 다 있는 판례죠. 그래서 이제 그 판례를 가지고 이제 그 사례형에서는 아직 출제가 안 됐으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세 판례를 묶어가지고
미성년자 측에서 카드 발급 계약을 취소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취소권자인지 취소해야인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복습하실 때 한 줄씩 목차를 자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런 중요한 예상 문제들은 이제 중요한 예상 문제들은 그 목차들을 자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례 문제가 보통 보면 한 20문제, 상법 1문, 2문, 3문 합치면 한 20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매년 그렇지만 그 중에 한 15문제는 다 이런 식으로 예상이 가능한 문제들이에요. 그 나머지 한 5문제들은 뭐 올해 그 혼인 취소 같은 그런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단순한 객관식 판례 같은데 사례를 내든가 그다음에 판례가 없는데 출제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나머지 한 5문제들이고 20문제 중에서 한 15문제는 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한 문제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목차들을 자꾸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적게 봐도 10문제, 15문제는 예상 가능한 문제니까 이런 건 빨리 쓰고 그다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의 시간 투자를 좀 해야 되잖아요. 사례 문제 풀 때. 그래서 이제 2000년도 판례, 그다음에 지금 보신 2007년도, 그다음에 관련 판례 실공방까지 2006년도 판례 3개를 묶어가지고 이제 미성년자 측에서 카드 발급 계약을 취소했다. 그럼 이제 취소권자하고 취소 사유만 입증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 배제 사유를 입증 못해서 이게 취소가 돼서 결국 이제 140 이제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 즉 반환 범위가 문제되는데 미성년자는 141조 단서에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그럼 현존 이익이 뭐냐?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어서 카드 대금에 면제받은 이득이고 그건 금전상 이득으로서 현존 추정이 된다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미성년자 측에서 현존 이익이 없다는 걸 입증 못하면 카드 대금을 이제 반환해야죠. 그러니까 2007년도 판례에서 이 가맹점과의 물품 공급 계약, 이 구매 계약을 매매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했을 때 쟁점이 뭐라는 거예요? 금반원 위반 여부, 처분 허락받은 재산 여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민소법 쟁점으로 끼워가지고 이제 이게 2심에서 2007년도 판례의 전심인 원심인 2심에서 주장했더니 이제 이 고등법원 판사님이 실공방이라고 각하시켰는데 대법원이 이거 실공방 아니다. 2000년도 판례가 나오는 바람에 했기 때문에 실공방 아니니까 다시 판단해 봐라라고 돌려보내서 대법원에 올라간 판례가 2007년도 판례예요. 그래서 이제 이 판례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처분허락, 신의칙 위반은 아니지만 처분허락 받은 재산이어서 취소할 수 없다. 그럼 처분허락에서 허락은 명시 묵시를 불문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카드 그 월소득 범위 안에서는 통장에서 네가 받아서 써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월소득 범위 안에서는 처분 허락받은 재산으로 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몇 가지 뽑아가지고 쟁점으로 낼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걸 통으로 해놓으면 미성년자는 민법에서 미성년자는 이게 특례급 예상 문제 중에 하나인데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현재.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 또 워낙 중요한 것도 잘 안 내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언젠가는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 12번 문제는 사례 문제로 좀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좀 보시면 되겠고 실공방까지 묶어가지고 실공방도 나중에 이제 민소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판례 없는 사례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의중과실로 시기에 늦었는지 여부는 판례 없는 걸 낼 수는 없죠 사례형에서. 그런 것들은 이제 판례들을 객관식처럼 대비하시면 사례형에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자세한 거는 나중에 민소에서 또 할 때니까 그때 또 보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의 실종 선고도 이제 요 판례 2개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시간 지났으니까 10분만 쉬었다가요 50분부터 계속 하죠.